네, 저는 최병서입니다. 이 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생으로 된 게 아마 77년인가 아마 그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89년에 제가 귀국을 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쭉 있다가 퇴직하고 은퇴하고 거기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신문하고 잡지에 기고를 하고 있죠. 네,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대학 때는 인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고 또 대학 때 어떤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는 그 제가 좋아하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었고 사실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진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이제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실사구시 학문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죠. 독일 유학을 생각한 거는 이제 독일에는 학비가 안 드니까 가기가 쉬웠죠. 근데 여기 이제 고등교육재단에서 미국으로 장학금을 주니까 그러면 뭐 미국으로 가는 거가 좋은 옵션이 된 거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 주입식 교육을 쭉 받아왔으니까 이 주어진 어떤 문제를 뭐 이렇게 풀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미국 학생들보다 나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령 수학 같은 것도 이런 캘큘러스, 미적분 같은 거는 한국 학생들이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한국 학생의 수학 실력은 하나도 안 느는데 미국 학생들은 처음에 미적분을 잘 모르고 왔는데도 스텝 바이 스텝 그 수학의 실력이 느는 거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이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사고력이나 생각하는 거를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넓힐 수가 있는데 한국 학생은 미국 올 때, 유학 올 때 가졌던 수학 실력이 졸업할 때까지 비슷했어요. 그런 점에서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좋은 논문을 쓰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뭐 흔히들 유태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한국에서는 주로 1+1은 2다. 이런 것만 이제 기술적으로 혹은 그냥 아주 외우는 식으로 배우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명제 같은 거가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훈련하는 거를 어렸을 적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늘이 왜 파랗지?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색깔은 뭐 하늘색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파랄까? 이런 거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 성장 과정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타고난 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일부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사람들도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과업이나 한 음모를 일생 동안 파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밀한 과학이고 냉철한 과학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 때 그런 그 예술에 대한 거나 혹은 영화의 어떤 에피소드나 장면이나 이런 거를 연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 학생들의 이해력이나 습득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를 제가 강의하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좀 책도 이런 책을 좀 써야 되겠구나 해서 쓴 거가 영화로 읽는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그 경제 이론을 접목해서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책들이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책이 조금 반응이 좋았죠. 제가 있었던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모든 경제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문화 예술의 중심, 완전히 메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박물관이라든지 뭐 어떤 음악회장, 뭐 오페라 하우스, 옛날 영화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의 어떤 그 문화적 자산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이었고요. 이 재단의 창립이라고 하는 게 그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님의 어떤 그 분명한 뜻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선진국의 학문은 이런 거구나 본인이 깨달으신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필요한 거가 뭐냐,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 깨닫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좋은 유학생들을 보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학문적 업적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를 하도록 만들자 하는 원대한 그 포부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장학 사업이 지금 몇십 년 지나서 결실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간 이제 뭐 영어하고 뭐 이런 연수 받은 그런 기억이 있고요. 와서는 오히려 제가 귀국해서 한 5, 6년 동안은 재단에 있는 도서관에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늘 이제 재단에 관한 이야기 또 무슨 사회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그 문화 담론이나 한국 경제의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오래간만에 와서 이 책들을 보니까 옛날에 이 재단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강의할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제목은 이제 그 Creativity and Productivity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창의성과 생산성, 크리에이티브한 그 띵킹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는 이게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겠는데요. 천재적인 생산성이 높은 사람 두 사람을 든다면 음악으로 치면은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들 수 있겠고요.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윈도우를 개발한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천재임은 뭐 부인할 일이 없는데요. 이 파라독시컬한 거는 모차르트 같이 그렇게 아주 천부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죽을 때 빚더미 속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 반대로 젊은 시절에 이미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그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거가 사실은 제가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참 퍼즐링한 거였어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절에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뭐 귀족이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고 이게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고 또 두 번째로 말하면 이제 그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돼서 빌 게이츠 같은 부호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발상은 이 토마스 퀼의 뭐 아이디어로 말하면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럴 때마다 인간의 생산성이나 또 어떤 그 시장에서의 부가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퍼스널 컴퓨터나 윈도우가 나오면서 이 생산성은 엄청나게 이제 높아지게 됐는데, 근데 모차르트 같은 시절에는 시장도 발전이 안 돼 있고 또 소비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작품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시장성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나 모차르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모차르트가 이태리 여행을 할 때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그 알레그리의 미제레라고 하는 후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그 자기가 한번 들은 거를 악보로 옮겼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태리에서 그 악보가 반출됐다라고 하는, 그때는 악보를 반출할 수 없을 때니까 악보가 누가 훔쳐서 갖고 시중에 나갔다라고 하는 루머가 퍼져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기억한 거를 그냥 악보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황한테 들어가서 교황이 모차르트한테 그 황금 박차 훈장을 줍니다. 근데 그러한 그 놀라운 기억력이나 놀라운 메모리는 어디서 오는가?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천재 소설가를 예를 들면 최인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문학이란 무엇인가? 나한테 문학이란 받아쓰기와 같다. 내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어디 하늘에서 나한테 들려주는 그런 음성을 내가 원고지에만 옮겼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천재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뭐 또 천재적인 어떤 발상 같은 거는 개인이 만들어낸다기보다도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그 복권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없고 아주 극소수만이 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좌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영화는 그 코언 형제가 만든 영화 중에 헛서커 프락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아주 어리버리한 그 보통 사람이 그 CEO가 됩니다. 어떤 음모에 의해서 CEO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CEO가 돼서 오히려 회사가 망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그 심볼릭해서
그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광고란에 커피 잔이 놓여 있는데 그 커피 잔 때문에 어떤 원형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원형 때문에 그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 원형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서 이 사람이 이 훌라후프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로 놀라운 히트 상품을 만들게 되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원형으로 만드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가 프리스비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든 걸로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의 심볼릭하게 보여주는데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도 색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하나의 일에 한 우물 파듯이 천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벨상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스코어로 말하면 한 25대 0이에요. 평화상을 제외하면은 한국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일본은 한 24, 5명이 넘는 그런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어떤 창의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TV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를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빨리빨리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가 달인인데 그거와 대비해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달인보다는 장인이 중요합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본에 몇 년 전에 그 화학상을 받은 사람의 그 한 분은 도호쿠 대학의 학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도 없어요. 근데 한 연구원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만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내가 노벨상을 받을 줄 알았으면 영어를 좀 공부해 둘 걸 그랬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어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노벨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야 되지? 목표를 정해놓고 노벨상을 받는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스포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목표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m를 10초 5 안에 뛰자. 이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걸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죠.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는 노벨상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과 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해요. 메달수나 금메달 따는 걸 보면 요새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메달을 더 많이 땁니다. 그것은 뭐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찾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벨상은 그런 방식으로 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어떤 달인의 어떤 정신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인의 정신을 배워야 그러한 노벨상을 받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데 중요한 요인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그 하나는 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창의성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어떻게 보면 imagination이죠. 왜 상상력이 중요한가 하는데 한 예를 들면 DNA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리크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거의 동시대에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분자 구조를 X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수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프린스턴 과학자는 우연히 로잘린 프랭클린이 찍은 분자 구조의 X선 사진을 보고서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낸 겁니다. 3차원적으로. 그래서 닥터 왓슨은 그 2차원적인 어떤 X선 사진을 3차원적으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중 나선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된 거죠. 상상력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어떤 연구의 과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왓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DNA 구조를 밝힌 다음에 그것을 어디서 발표를 했는가,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알아냈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글스 펍이라고 하는 그 술집이에요. 술집에서 DNA 구조를 우리가 밝혀냈다고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캐번디시 랩에서 연구실 안에서 뭐 연구하고 이런 거보다 연구실 이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녁 먹으러 와서 펍에 와서 저녁 먹고 맥주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가운데서 어떤 그러한 이 학문적인 업적을 오히려 더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발표도 오히려 술집에서 한 겁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떤 책상머리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유로운 상상력과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에피소드 중에 제가 읽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골프를 무지 좋아하는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골프를 못 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아침 감옥에 앉아갖고 자기 동네 골프장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골프를 쳤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18홀까지 매일매일 2번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형기를 마치고 그 동네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쳤더니 옛날보다 더 잘 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의 상상이 실제로 이 사람의 실력을 늘린 거예요. 사고나 이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IT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생각만으로도 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겠죠. 실제의 예를 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거를 생각하는 것 중에서 미술에서 보면 이게 마르셀 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셀 듀상은 이 일종의 변기를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변기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마르셀 듀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걸 예술품이라고 하면 이게 예술품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것이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예술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면 예술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컨셉추얼 아트의 시작인데 그거를 마르셀 듀상은 변기에서 찾은 겁니다. 가령 피카소 같은 경우를 보면 피카소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큐비즘을 만들어냈는가. 근데 이 큐비즘을 보면 캔버스는 2차원 평면인데 피카소는 2차원 평면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보는 3차원적인 오브제를 넣을 수가 있는가를 생각한 거죠. 피카소가 생각한 거는 그 3차원적인 오브제를 2차원적으로 조각을 내서 나눠서 2차원 조각에 다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왜 입하고 뭐 눈이 막 떨어져 있고 뭐 몸이 다 분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오브제를 더 정확하게 2차원적인 평면에 그리기 위해서 대상을 분해하고 재조립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그러한
피카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렉산더 칼도의 어떤 이 모바일 스컬프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이라고 하면 항상 부동에 움직이지 않는 걸로 생각했는데 칼도가 생각하는 거는 왜 조각이라고 움직일 수 없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서커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커스처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가?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거가 이 모바일 스컬프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가령 포드의 어셈블리 라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노동자가 작업을 할 대상한테 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가 일반적인데 포드가 생각한 거는 야, 노동자가 가지 말고 그 대상을 노동자한테 움직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가 소위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 푸슈칸에 가면은 고기들이 이렇게 묶여갖고 고기들이 이렇게 묶은 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 현장을 바꾸면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가 바로 포드의 시스템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제가 파리에 오래 체류한 적이 있는데 파리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파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야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도 한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계속 짜장면 먹는 이러한 것들이 다양성을 해치는 거죠. 근데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이버시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려면 우리가 사회가 보다 인디비주얼리스틱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사회도 다양한 그런 사회가 되고 또 다양한 의사나 사고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보다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